7대 최신 사회 이슈 정리로 면접 완벽 대비.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면접 시즌을 맞은 지원자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물론 자소서 쓸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보통 인성 면접이나 아니면 임원 면접 아니면 토론 면접에서 등장할 수 있을 법한 주요 사회 이슈들 좀 제가 정리 간략하게 좀 해봤습니다. 딱 7가지 핵심만 좀 추려봤고요. 디테일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살펴본 이후에 기사들 좀 찾아가면서 구체적인 수치나 내용들은 한 번 더 찾아보고 정리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정부의 3차 에너지 기본 계획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까지 좀 증가시켜 나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계획을 최근 아니죠. 2018년에 아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이 발전 단가가 매우 낮고 그리고 효율이 매우 좋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전기세의 비용을 낮추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상당 부분 지금까지 값싸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존도가 높았던 원자력이나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나 어떤 LNG와 같은 어떤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발전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추세 자체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어떤 전기세나 에너지원에 대한 단가를 좀 높인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담이 가게나 기업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 변화에 나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어떤 에너지 기본 계획 그리고 이 점차적인 에너지 발전 구조가 어떻게 변화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면서 이런 부분이 가게,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고 면접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이 이야기를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이 관련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합계 출산율이 0.9 몇 명이죠. 1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20년만 지나도 60대 이상의 노인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젊은 인구는 굉장히 없는, 줄어드는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의 인구 구조가 완성이 되게 될 텐데요. 이것 자체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전가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노동력의 어떤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처럼 어떤 현금성 복지라든지 아니면 이 출산한 가정에 제공하는 어떤 현금성 지원과 같은 형태만으로는 절대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원하는 관점에서 이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사업 전략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좀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같이 밝혀본다면 여러분들이 사회 이슈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회사 아니면 사업 아니면 직무에 대한 관심까지 같이 연결해 봄으로써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본 지원자라는 걸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 사회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서 지금 통계 이 관련된 발표를 계속해서 하면서 일자리가 자기네들 계획대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일자리의 질 또한 좋아지고 있다라는 식의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종 언론에서 지금 분석하고 있는 그 실질에 대한 내용은 실상은 많이 다르죠. 일자리가 정부에서 20만 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은 노인 공공일자리가 50만 개가 늘어나고 공공일자리라고 한다면 1시간 내지는 예를 들면 2시간, 3시간과 같은 초단기 근로 형태의 이런 어떤 소일거리들 일자리만 급증하고 있고 실제로 30, 40대 제조업 일자리는 18만 개가량 역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을 더했을 때는 당연히 증가하는 듯 보이겠지만 그 일자리의 질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역동적이고 활동성 있게 일을 해야 되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런 노인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 그리고 실제로 제조업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 기조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일자리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일자리의 질을 어떻게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근로를 하고 근로를 통해 생산 활동을 하고 그 생산 활동을 통해 받게 된 임금을 이렇게 이 사회에서 소비함으로써 그 소비가 또 각각의 어떤 기업이나 아니면 경제 주체들에게 흘러가고 그게 결국에는 경제의 선순환을 돌리는 어떤 시작점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기 일자리만 늘고 실질적인 어떤 이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나 아니면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혹은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내년도 지금 정부에서 편성한 슈퍼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상 최대로 지금 500조를 최초로 넘는 예산을 또 정부에서 이 10% 이상이죠. 제가 몇 퍼센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금년도보다 더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근데 이 대부분의 지금 늘어난 증액된 이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이 결국에는 또 복지로 들어간다라는 점을 저희는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 나라의 어떤 기업 활동도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 법인세 이 세수도 내년도부터는 급감할 걸로 예상되는 지금 시점에 내년도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 와중에도 복지에 더 치중하는 이런 예산 편성이 과연 내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금년도 이 GDP 성장률이 2%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직은 조금 더 성장을 이어나가야 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국면에 직면해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나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아니면 이제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도 뭐 물론 이런 경제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나 아니면은 이런 침체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이 사상 최대의 증시 호황을 세계 각국에서 누리고 있고 일자리도 사상 최대로 많이 만들어내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미국이나 프랑스나 아니면 여러 나라에서 이제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정반대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라는 건 이 우리나라의 어떤 펀더멘털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고,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이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 10월 16일이었죠. 한은에서는 또 전격적으로 금리를 추가 인하했습니다. 1.25%까지 사상 최저 수준으로 지금 금리를 낮췄는데, 어쨌든 금리를 낮춤으로써 지금 통화를 시장에 더 풀고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부동자금이 1,000조 가까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모르고 지금 눈치를 보는 자금이 시장에 1,000조나 있다고 합니다. 물가 상승률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실제로 사람들은 소비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통화량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쓰지 않는 어떤 이 디프레션의 공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우려를 가질 필요가 있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이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스탠스를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섯 번째. 한계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이 아마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아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요. 1년 동안 사업해서 버는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3분의 1이 이 한계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숫자는 지금 뭐 과거 이 굉장히 심각한 만큼의 수치만큼 올랐던 시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요 관련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보시면 최근 기사로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금년도에 이 자영업자의 어떤 폐업
뭐 폐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 1인이 아닌 이 다인이 그 직원들을 고용해서 자영업자들이 많았던 반면 갈수록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뭐 대표적으로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금년도 뭐 이제 과거 몇 년 한 2, 3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이런 어떤 인건비 부담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1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실정이고, 특히나 이런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런 음식료와 같은 어떤 이런 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승, 그리고 52시간 주 52시간 도입들이 실질적으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이 미중 무역 분쟁, 한일 무역 분쟁, 뭐 EU 브렉시트 넣었는데 좀 글로벌 경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야 될 만한 이슈 제가 좀 마지막으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로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뭐 물론 지금 화해 무드가 지금 조금씩 조성이 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여러분들 좀 어떻게 바라봤으면 좋겠냐면, 앞으로 이런 이 분쟁은 언제 어디서든지 얼마든지 터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해결해도 우리나라한테 좋겠지라고 이제 거기서 좀 이제 안이한 접근보다는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좀 더 어떤 한 국가 아니면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도 높은 경제가 아닌 좀 다양한 국가와의 관계를 좀 더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나갈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이 사드 사태로 인한 이런 우리나라의 피해, 내지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일 무역 분쟁도 같은 맥락에서 좀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이 일본에서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좀 이제 배제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나라 뭐 반도체 사업이나 뭐 화학 산업이나 뭐 일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기사들이 막 앞다투어 보도가 되긴 했었는데, 그거야말로 이제 사후 약방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냥 어떤 산업에 영향이 클 것이다 라는 어떤 분석일 뿐인 거고, 저는 한일 무역 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어떤 핵심 소재나 아니면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어떤 산업군이나 아니면 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고, 우리 국가 안에서 이런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의 어떤 이런 이 체계적인 연계, 그리고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이 가능한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슈에 대한 시사점을 얘기해 보는 것도 좀 충분히 좀 여러분들의 깊은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접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U와 브렉시트인데, 지금 영국은 어쨌든 지금 EU 유럽 공동체를 유럽 경제 동맹을 지금 탈출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국이 브렉시트로 지금 EU를 나가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런 어떤 경제 이 단일체, 경제 동맹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는 기조라는 걸 저희가 좀 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뭐 예를 들면 자유무역 경제라고 해서 뭐 적극적인 FTA, 적극적인 어떤 무역 개방 아니면 문호 개방을 통해서 이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났던 반면, 최근 들어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게 우선이라는 어떤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아메리카 퍼스트, 뭐 그리고 이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트럼프가 가장 그런 어떤 정책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EU도 마찬가지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트렌드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브렉시트도 영국도 자신의 자국의 어떤 경제 활성화 내지는 자국들이 살아남기 위한 어떤 이런 몸부림으로 이런 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시도 자체를 그런 맥락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만약에 영국이 EU에서 탈출한다고 한다면 이외의 국가들 또한 연이어서 EU를 탈출하면서 EU라는 어떤 경제 동맹 자체가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다라는 점까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 지금 생각나는 건데, 최근에 이 미국이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출했던 기사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미국은 지금 뭐 세계적인 어떤 세계적으로 약속한 뭐 같이 함께 무언가를 하기로 한 약속도 무시해 가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자국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 스탠스를 계속해서 지금 취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 자체가 전 세계적인 기조고 트렌드라는 점에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서 이 지금 제가 지금 언급드린 세 가지 사건들을 본다면 좀 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최근 이슈 중에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추릴 수 있을 만한 이슈 7가지 좀 추려봤고요. 취준생들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